이은서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사람인데요. 올해는 이거를 한 7번에 걸쳐서 이제 결성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결성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사실은 혼성이 지금 굉장히 커졌지만은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결성이 더 컸죠. 사실 혼성은 이제 얼떨결에 도시가 된 거예요. 진짜 이쪽의 그 도시는 결성이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얼떨결에 이제 얼떨결이라는 뭐한데 그래서 이제 홍성이 이제 그 중심 도시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결성은 고려 시대 이후로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결성에는 아주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결성향교에서 이은조 전교님하고 문화인의 김현자 대표께서 이쪽에서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이나 이걸 하시는데 이 결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마침 이제 그 임성빈 박사님께서 이쪽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제 임성빈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계시면서 다양한 연구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이거에 대해서 특히 내포 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무수히 많은 논문을 봤지만 그 대다수의 논문은 임성빈 박사님이 쓰신 논문을 거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임성빈 박사님을 모시게 된 거를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7번에 걸쳐서 결성의 그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그 다음에 기타 인문학적 환경을 샅샅이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말에 책으로 낼 거예요. 어쩌면은 상반기에 지금 만들어서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에게 결성의 전체를 아우른 아마 책자를 만들어서 아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성 연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전문학자가 쓴 거니까 좀 내용이 좀 충실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성향교에서 스티문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이제 향교다 보니까 유학 강좌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유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기 박성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예술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문학 쪽은 이제 이종록 선생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교님 또 그 대표님 이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좀 보시고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빈 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아는 그런 거 없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죄송한데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네. 돌이켜 보니까 올해가 이제 45년 됐더라고요. 45년 동안 저는 그다지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역사 공부만 했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그 역사 문화재를 역사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어떤 문화유산들을 오늘날 21세기에 어떻게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많은 일을 좀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로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한 1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다른 것들도 쓰고 그리고 내포를 학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소개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참 애착심이 많아요. 그런데 결성에서 또 이 결성 동원 암문을 열어란가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그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 저한테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그 이제 이게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향교에서 모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선민 박사님 논문을 보면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학자들은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보통 이해치카 같은 실증 사학을 많이 하잖아요. 실증 사학.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만 갖고서 역사를 쓰든가 아니면은 혹시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건 아니냐. 그게 이제 이해치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쓰시는 논문에서 보면은 내용이 좀 독특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자꾸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듯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분간개하게 만드는 그런 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역사가 좀 사관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것들이. 제가 천하 비저나 사관이나 그런 것들은 네. 없고요. 제가 사실은 그 처음 역사를 공부할 때 78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다닌 대학은 일반 사학과가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아시겠죠. 공주사대 역사교육과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 역사의 실용성, 역사를 공부해서 그걸 뭐 어떻게 활용하는 이런 그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잘 안 하고 쓸데없는 책을 조금 봤어요. 뭐 토인지의 글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글들을 막 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절 좀 생각이 좀 깊었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외에 여러 책들 보면.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 때 그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는 선생님께 가르침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특히 저는 한 20여 년, 10여 년 전부터 역사는 우리는 그동안 뭐 역사는 과거에 객관적인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실이 아니고 뭐 현대와 과거 역사의 사실과의 대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해치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해치카가 영국의 그 사람은 사실 엄밀하게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치 외교 사람이거든요. 정치 외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치학 쪽에서 이제 그 외교관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1961년에 그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게 What is History?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인가이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상승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는데, 근데 그분의 이력은 사실 독특합니다. 그분이 나치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냉전 체제, 그 모스크바, 그러니까 외교관이면서도 러시아 쪽 관심이 있는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보통 사람들은 크레물린 안에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혹한이 알고 있었어요. 영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아마 겸해서 보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시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역사를 공부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961년이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 그럼 몇 년 전이에요? 60년 넘었죠. 60년 동안 이 전 세계 문명사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엄청나게 변화했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해측할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60년도 더 되기 전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해측하도 1980년대 그 자기의 그 와디 히스토리를
다시 쓰려고 했어요. 배정을 해서 다시 쓰려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그분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80년대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얘기를 했으면 뭔가 또 새로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2001년에 다시 이에치카 그러니까 2001년이면 이에치카가 마디스트리를 한지 40년 된 후인가요? 그때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결과물을 책으로 낸 게 있는데 그게 마디스트리 나우 이 시대 역사는 무엇이냐 이 얘기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면 번역된 책을 볼 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굿바이 이에치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에치카하고 굿바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역사학계는 아직도 그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치카 이거 60년 전의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21세기는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까지의 그 세계사는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럽사 중심의 세계사, 인류사, 문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과거의 역사를 쫙 그들이 많이 연구를 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는 어떻고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특히 19세기에 막스 앵겔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진화한다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20세기까지 그런 여러 이론들은 제 이론들은 사실은 유럽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비유럽, 비서구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언 이런 역사들이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유럽사 중심의 그 연구에서로부터 한 10배 이상 연구가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한 21세기에 과거의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역사는 진화한다, 발전한다. 이것도 사실은 퀘스천. 인류 문명사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사실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사실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던 그 객관적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중에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일을 여러 선생님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기록을 할 때 다 똑같은 결과 내용으로 기록할까요? 다 다르죠. 과거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건 사실들도 인물에 대한 평가도 그 당시 사던 사람들 입장에서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중에 극히 일부의 한두 가지가 남아서 우리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그 기록물도 그것이 객관적일까요? 그 사람은 추가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역사는 결국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고 배우는 역사는 과거 기억의 총체에 불과합니다. 그 기억은 집단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평생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했는데 조선시대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기억 담론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10년 전에는 본격적인 연구를 했고 그러한 기억 담론에 관련된 학술 논문을 한 10편 이상 썼고 그래서 한 2020년에는 사실은 역사적 실제와 기억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독특하죠? 역사적 실제와 기억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학술서 단행본 책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선 박사님이 저한테 사람이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선생님 논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강사님들을 모실 때 그냥 안 모시거든요. 제가 논문은 그분이 쓴 논문을 한 70, 80%는 다 읽어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문화재, 생생문화재 사업에가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양질의 강의를 이렇게 좀 들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분을 모시죠. 근데 이제 논문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학자들도 토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어보고 가급적이면 원저자님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논문을 많이 받게 됐고
제가 음악으로 따지면 이제 그 변주곡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그 글 속에서 변주곡처럼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한편의 음악이라든가 드라마를 볼 때 음악을 들으면은 뭐 장조는 장조, 단조는 단조 하나로만 가는데 여기서는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철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국 철학을 전공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노노의 성립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노는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 그 책을 썼는데 그걸 쓸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경문, 그 원문 분석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원문 분석하는 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논어에 있는 문장이 모두 그 향강편을 빼면은 483장입니다. 그 483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걸 하려면은 그 문장이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전도 읽고 그러니까 사서생각, 사기한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고문사학이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 이제 고분지각부라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 논문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역사는 기억한다 그랬는데 뭘 기억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팩트를 기록하는 거로 아는데 역사는 팩트를 기록한다. 그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 역사가들은 그 과학자, 그러니까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과학자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또 사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니까 그때 역사가는 예술가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 과학자적 요소와 예술가적 요소가 동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제가 선생님께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바쁘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셔야 된다 결성을. 그래서 결성의 역사와 문화를 하는데 이거는요 팩트만 갖고는 안 돼요. 뭐 결성이라는 동네가 언제 만들어졌다. 홍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된다.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다. 결성의 현감이 누구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성이라는 거를 총체적으로 보려면은 결성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 축적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역사라는 게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참 했고, 그러니까 뭐 그때 이걸 하면서 선생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생각이 좀 맞죠? 그런 거지. 과찬이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면서 이게 오늘 나눠드릴 원고가 결성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라는 게 공간 개념, 단순한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결성 사람들 삶의 터전이란 말은 결국 결성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성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리적인 거, 문화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결성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고 뭐 역사라든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대관을 해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은 사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조선시대, 제 전공이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 벗어난 얘기는 제가 뭐 공부에 기본을 듭니다. 이제 조선시대 결성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이 결성 보울, 이 보울의 그 수령, 그 당시에 공민관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현감이 이제 와서 건너는 곳인데 여기에 거쳐간 그 현감들, 그 결성에서 관여를 해갖고 나라를 보더라 이렇게 뭐 표창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결성에 살고 있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결성은 지금의 결성면이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이 지역에 한 4개 내지 5개 면을 아우르는 그 넓은 범주의 결성현입니다. 그 결성현에 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과거 시험에 급제해가지고 또 나가서 활동했는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한 결성 사람들이 살던 이 공간, 이 무대가 어떤가. 저는 사실 제가 역사를 역사는 이제 시간을 추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역사를 공부하려면, 역사를 이해하려면 시간과 중요한 게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옛날 제가 공부할 때 시작할 때는 공간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시간 개념만 가지고 이제 사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공간이 지금은 이제 특히 역사학자들 특히 이제
세계적인 어떤 역사학자들은 공간 개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전개되는 게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찍부터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대학 때 그 지리학 강좌도 듣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일찍부터 그러한 그 유럽 역사학자들 중에 이 공간 개념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아나락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나락파 글들도 옛날에 좀 찾아서 읽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성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역사 속의 결성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 이전에 이 결성이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은 이 결성의 그 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결성이라는 이 고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죠. 살기는 뭐 구석기 시대부터 살았을지 신석기 시대부터 살았을지 뭐 그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억에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역사는 우리가 인식한 역사는 기억이 종체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거에서 역사 사실 중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기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역사는 사실은 이 지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지역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기 그 이전부터 이제 뭐 2000년 되는 그 전후에 해당되는 아주 오래되기 전, 오래 전부터 기원후 3세기 이전, 3, 4세기 이전 그 시기에는 이제 한반도에 작은 소국들이 있었죠. 작은 나라들이 나라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소국들. 그 작은 소국들을 어떻게 부르냐 이건 이제 과거에는 그걸 이제 뭐 부주국가라고 하고 무슨 상업국가라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 당시에 학자들이 외국 이론을 갖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세력 있는 사람들이 토성이나 이런 데 높은 데 이제 자기들의 세력 근거지를 만들고 그 주위를 이렇게 정복해가면서 이제 그 정치 단위, 작은 정치 단위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몇 개가 있었을 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당대 이 한반도의 기록은 없지만 그 시기에 중국에 그 삼국시대, 중국의 위촉고라고 하는 삼국시대 있죠. 위나라의 조조, 그리고 총나라, 촉이라고 하지만 그 이제 총나라, 이제 촉한이죠, 한. 한나라가 막 멸망한 이 한을 개성했다고 하는 유비, 그리고 오나라의 손권하는 그 시대가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인데 우리나라 삼국이라 그 중국의 삼국시대의 역사를 그 삼국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한 책이 진수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삼국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즐겨 읽었던 소설 삼국지가 아닙니다. 소설 삼국지는 원나라에 때 나온 나간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소설 삼국지, 그것을 삼국지 연의라고 하죠. 그것이 그 후에 나온 거고, 진수의 삼국지에 거기에 그 위나라 위서의 동의전이 있는데 그 동의전에 이 그 사막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소국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마한 54국, 뭐 진안 12국, 변안 12국. 근데 그게 당시 그 시기의 소국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진수가 살던 그 중국은 여기로부터 수절이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 여기 다녀간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자기가 전에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책, 뭐 자료들도 있을 테고, 뭐 전에들은 그걸 다 막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라는 거 이제 그런 관점인데요. 그것도 그 정리한 그 사람들이 정리한 그 기록물에 이제 이 지역에 한 70여 개의 소국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만에. 그 중에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전비리국이라는 거예요. 전비리국. 그러니까 그 전비리국을 이 결성 지역에 빚은 거예요. 아마 그 위치는 저쪽 뭐 신금성 있는 그 일대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백제 시대에는 이게 이제 이 지역의 결의국이라고 하는 그 백제가 넓은 영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이제 이 고을이 이름이 별이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경동왕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결성이라는 진영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뭐 한자는 좀 다릅니다만 이 결성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결성군이라고 했을 때 그 고을의 중심지는 바로 신금성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때까지는 이 지역에는 그러한 이 지역에 그 고을이 치수가 있었지만 고을 중심지역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신 그 홍성의 지금 현재 중심지 홍성읍인가요? 네, 홍성읍. 이제 조선시대는 거기에 홍주목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홍주목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 지금의 홍성읍 그 홍주목 그 지역에 관한 정보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운주라고 하는 지역. 운주. 그리고 이 운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성주가 금준이라고 하는 성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준. 근데 이 사람이 물론 거기에 금준이라는 성주가 있었어요. 이 결성 여기에도 이 고을 지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력 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금준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줄타기를 잘한 거예요.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처음에 이 지역은 후삼국이 막 만들어져 시작될 때 이 지역은 주로 궁예, 후고구려, 태복 이 궁예의 세력권 안에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궁예 밑에 있었던 장군이었던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도 이제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제 권력 변화가 정권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여기는 이제 멀리 떨어진 변경 지역이죠. 태봉 그래서 궁예가 쫓겨나고 이제 왕건이 오를 때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 예? 반란까지는 해도 이게 좀 이쪽으로 붙어야 저쪽으로 붙어야 그런 거죠. 여기는. 그래서 상당수가 수백지로 넘어가요. 충청도에. 상당수 수백지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이후 이제 후백제 견원 세력하고 왕건 세력하고 계속 뭐 전쟁을 하죠. 처음에는 왕건이 밀리잖아요. 견원이 세력이 강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왕건이 해상 활동을 왕건은 원래 이제 해상 세력 출신이니까 해상 활동을 잘해가지고 이 서부 지역 이때를 저 남쪽으로 가서 나주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지역의 세력가하고 이제 나주 오시죠. 그 세력 그 지역 유력 세력 갖고 이제 결탁하고 그 딸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해상 장악하니까 아마 이쪽 바닷가 이쪽은 더더욱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원래가 이 지역이 삼국시대 때 백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백제에 붙어야 되겠죠. 거기 여기 백제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삼국시대 때. 그 백제가 이제 공주 쪽에서 오잖아요. 예. 그때 근데 공주에서 여기 오려면 차량산목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성에서 오면은 배 타면 하루 반나절이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저기 뭐더라 후백제 그때 후백제인가요? 네, 후백제. 후백제면 저기 나주 그쪽이죠. 나중에 이제 전주 전주. 전주에서 그럼 여기 올 때 배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이제 이미 이 천안 지역까지 촬영산맥 견원 세력이 아주 강할 때는 촬영산맥 넘어까지 장악을 하죠. 그러다 밀리는 거죠. 근데 왕건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처음에는 왕건이 견원만 하면 어림없었죠. 왕건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의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 오른 직후에는 견원 세력이 훨씬 강했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제 팔공산 전투
대구 팔공산전도 그 예죠. 견훤이 한참 힘이 강성했을 때 전주에서 저 그 경주까지 가가지고 그때 경혜왕을 죽이잖아요. 네. 경혜왕을 제거하고 경순왕을 김부, 경순왕을 왕위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앉혔으면 또 이제 꼭두꺼기왕처럼 되겠죠. 그러고 견훤이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돌아오고 있을 때 왕건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경주로 내려가잖아요. 경주까지 후에 견훤색이 장악하면 더 밀릴 테니까. 그러다가 돌아가던 견훤하고 맞붙은 데가 어딥니까? 대구 팔공산이죠. 그게 유명한 팔공산 전투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격전이 붙었는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그때 견훤이 왕건 완전히 꼴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유씨인가 누가 해가지고 해줬다면서요? 네. 유문길인가? 그래서 요새 뭐 유씨들이 뭐 신승경인가? 신승경. 신승경의 무덤이 지금 저기 그쪽 어디니까 강원도 춘천의 신승경 묘소가 그 있어요. 신승경한테 신자가 상가 신자 쓰는 사람이죠. 예, 상가하신데 평산신시.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신씨들의 조상인데. 예, 평산신시의 시제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왕건이 자기 그 장수였던 신승겸에게 왕의 갑옷을 대신 입히고, 왕의 갑옷은 뭔가 뭐 금부천하고 좀 다르잖아요. 입히고 왕건은 그냥 일반 장수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죠. 간신 포인트로 나오고 신승겸이 왕인 줄 알고 견훤은 왕건인 줄 알고 신승겸을 목을 쳤죠. 그래서 목을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신승겸이 그 이제 장절이라고 하는 시호를 갔는데요. 고려 개국 1등 공직이죠. 신승겸이 죽을 후에 이제 개국 1등 공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승겸의 그 무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왕건은 너무 고맙고 미안하잖아요. 자기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묻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기를 갔었는데요. 그 신승경 무덤을 갔었는데 봉분이 3개예요. 3개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답니다. 왜? 이 황금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서 묻었는데 그거 누가 와서 도굴에 갈까봐 봉분을 3개를 요새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갖다 대면은 죽는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알죠. 근데 그게 역사는 너무 사실을 그대로 밝히려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게 여기 이쪽에서 대흥의 임존성 전투가 이제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청주에 문의의 전투 있고 거기서 이제 왕건이 이기면서 이제 세력을 장악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거 관련이 되나.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근데 이제 긍준이 여기 홍주 지금 홍성 어디죠? 거기에 세력가였는데 그 사람이 저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왕건 편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모험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이제 모험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 모험을 통해서 크게 배성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쪼각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긍준이 영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왕건 편에 들어서 왕건과 정치적인 협상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세력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지역은 그게 이제 운주였는데 그때는 운주는 이 지역의 중심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골 이름조차도 운주가 홍주로 바뀌어요. 그럼 홍주라는 게 뭐예요? 이 홍할 때 홍자가 큰 홍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넓은 홍자라가 있고 넓은 광자가 있어요. 광천의 광자는 이게 뭐냐 이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청마루 같은 거를 이 광자라고 그러거든요. 광자 사이에 이제 한자로 누를 황자가 있는데 누를 황자가 뭐냐면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대청마루에 햇빛이 비치면은 넓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적 의미의 넓음이 넓을 광자, 광천인데 홍주는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물받아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역사적으로는 운주가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왕건이 이제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은데 정규 왕건 뭐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왕건의 정규 중에 한 명이 흥복 원부인 홍씨가 있어요. 흥복 원부인 홍씨가 바로 여기 홍주 출신이에요. 홍주 출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저 금준이 운주의 성주 금준이 나중에 홍유로 개명을 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금준이 홍유로 개명을 했고 그리고 고을 이름도 운주에서 그때 홍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홍씨의 고을이라는 얘기예요. 이 고을, 이 주가 고을 주자잖아요. 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홍주를 홍주의 고을, 홍씨의 고을. 그러니까